여기서 초록색 별을 볼 때는 그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명멸하는 것이지만 이 지구라는 것의 인생은 계속 끊임없는 창조와 끊임없는 파괴와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한번 얻으면서 조금 더 읽어본다면요. 크기가 불변하고 지출 손실 없고 증가 수익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잃었다, 돈 없다, 벌었다, 남았다, 쌓았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전체로 봤을 때 그냥 지구 별일 뿐입니다. 가계 운영이고 무에 둘러싸여 있고 흐릿해지거나 허비되거나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어디에도 빈 곳은 없고 등등등. 자, 우리가 보면은 야, 이 빈 터에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안 사는 빈 땅이구나라고 하지만 거긴 수많은 미생물과 무슨 들고양이와 뭐 이런 것들이 살고 있죠. 뱀, 굴도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도 빈 곳은 없죠. 버려진 땅 이런 곳 없습니다. 우린 인간은 갯벌을 보면서 이 버려진 땅을 확 메워가지고 우리 육지로 만들어서 공장도 세우고 뭐도 하자라고 하지만 버려진 땅이 아니죠. 거기는 낙지가 살고 조개가 살고 무엇이 살고 또는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시문가는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무한한 창조와 무한한 파괴가 반복되고 있는, 순환되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우리 모두 읽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합니다. 논제를 통해서 제시문 읽기. 그래서 제시문을 통째로 씹어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제시문을 완전히 소화해서 내가 알아야 논제를 풀 수 있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문을,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 제시문을 내면서 수험생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정말 대학이 수험생들의 수준을 몰라서 이런 문제를 낼까? 이런 문제 내면 척척 알고 이건 니체 몇 년도 저작의 어느 부분 하냐? 하고 딱 알 거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시문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좀 감을 얻었다. 오히려 나와 다는 조금 더 쉬운 제시문이기 때문에요. 제시문가 저것만 읽고 저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은 비교니까요. 나나 다를 먼저 읽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나와 다가 조금 더 쉽습니다. 나와 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이니까 좀 덜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진화적 특성은 인구와 자본의 자동적 증가나 금융 시스템의 예측치 못한 변동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을 작동시키고 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식 또는 수송수단, 시장, 기업이 창조해낸 새로운 산업 조직의 구성으로부터 온다. 176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노동자의 수입은 단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마찬가지로 일찍이 윤작, 쟁기질, 거름주기 같은 합리적 농법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곡물창고, 철도 등과 연계된 오늘날의 기계화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농업 생산체계의 역사는 잇단 혁명의 역사였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본가가 주목해야 할 자본주의의 요체다. 자, 이것 역시 제시문 전체는 아니고 좀 발췌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제시문을요. 자, 이런 게 논제의 함정일 수도 있죠. 자, 이 제시문을 읽고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요약을 하려고 덤벼들었다면은 이 문제 망치게 되는 거죠. 요약을 한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글이잖아요. 이 제시문 나의 주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생명은 어떤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어떤 창조적 시도, 창조적인 어떤 혁명의 동력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논제에서 묻고 있는 건 제시문 나의 주제가 아니죠. 제시문 나를 요약하라는 게 아니고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들과 비교하라는 거죠. 제시문 나는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파괴를 통해 새로운 것이 창조됨으로써 계속 새로운 것이 열려가는 것이 자본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순환되고 제시문 가에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파괴적으로 과거의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역사는 발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다면 지금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지금의 단계에 있는 것들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들이 등장하면서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요. 새 것으로 만들어져가고 계속 그렇게 일신되어가는, 새로워져가는 과정이겠죠. 뭔가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세계관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제시문 나와 가만 보더라도 이렇게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죠. 제시문 나, 지금 읽은 제시문 나에서는 끊임없는 어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무수한 창조와 무수한 파괴가 동시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순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제시문도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지신문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역사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일련의 위계적인 신분들 사이에 맺어진 복잡한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에는 가부장, 기사, 평민, 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 영주, 가신, 장인, 견습농, 농노 등이 있었으며 계급 내부에도 거의 예외 없이 위계 질서가 존재했다. 이러한 봉건 사회의 붕괴를 통해서 출현한 근대 부르주아 사회 역시 계급 대립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과거를 대체할 새로운 종류의 계급, 새로운 억압 조건, 새로운 투쟁 형태를 선보였을 뿐이다. 계급 갈등으로 점철된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자, 이 제시문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 제목도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당 선언 혹은 공산당 선언이라고 불리는 문헌, 책에서 발췌되어 나온 그런 제시문입니다. 칼 막스 혹은 마르크스라고 부르는 공산주의, 현대 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의 저작이죠. 이거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당 선언, 이거 그거 아닌가? 이렇게 불온 문서 혹은 뭐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좀 어렴풋하게 잘못 전해진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무슨 혁명가 혹은 어떤 아주 불온한 사람, 어떤 폭력적인 뭔가를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사회학에서도 여러분들 사회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 가서 배우겠지만 사회학의 3대 시조로 막스 베버, 또 에밀 뒤르켐, 그리고 칼 막스 이런 세 사람을 꼽고 있기도 하죠. 학문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 공산주의 당 선언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특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늘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고 노예 소유주 쭉 이런 위계가 있고요. 중세에는 농노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부르주아가 등장하는데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르는 이제 노동자 계급이 있죠. 이런 이제 계급 갈등이 쭉 있는데 그래서 늘 계급 대립이 해소된 것은 아니고 과거를 대체할 새로운 종류의 계급, 새로운 억압 조건, 새로운 투쟁 형태를 선보였을 뿐인데 계급 갈등으로 점철된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자, 이 제시문에서만 보자면 지금까지 쭉 계급 갈등이 있었죠. 자본주의 사회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까지도 계급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을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제 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즉 계급 갈등이 해소된 어떤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의한 계급 자체가 사라지는, 즉 억압받던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계급을 소멸시키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역사적 유물론의 어떤 그 논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 당 선언이라는 이제 이 문헌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